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신자민련 동지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저를 후보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생이 전라남도 여수 해변가입니다만은 제 원래 뿌리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명 말말입니다. 그래서 제 중시조 격이신 문강공 김세필 선생이 김효사와 아시죠? 동원로 사역받은 이 시절에 당시 충주로 귀향을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음성군 생극명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지내시다가 다시 불려 올라가서 2조 판서 제도를 받았는데 당시에 중동이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고 해서 병을 핑계로 삼아서 2조 판서지만 물러나고 다시 귀향 단을 알머리로 보러 오셨어요. 아마 정의부터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개울이 흘렀는데 그 개울을 지비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자에다가 비,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는 개울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비옹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한 50이 돼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비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의 근본은 내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입니다. 이분이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한다는 그 동양의 말처럼 내가 50이 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입장을 가지는데 족보에 의하면 족보가 아니라 가승보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원을 했다는 가승보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찾아봤더니 백과 문과 방목을 보니까 장원이 아니라 삼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원이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능이 있고 유명한 학자분이셨는데 아무튼 이조 판서를 그만두고 다시 충주 오늘의 음성군 생극명 말마리에 나와서 거기서 75세 6세까지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마리에 한때는 많을 때 한 300호 우리 병주겸씨 상천공부가 살았습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돌림이 김동옥입니다. 동자동이 거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시제 지낼 때 가서 형님들 다 만나고 또 제가 세운 큰 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그 선조가 14대조인데 5대조까지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게 4대조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4대조 우리 할아버지가 영종조 때 우리 가문의 추사 김정희 할아버지가 제 직계는 아니죠. 반계입니다. 그 양반에 제주도로 귀향을 가셨을 때 제 할아버지는 성균관 유생이었습니다. 진사. 그러다가 아마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할아버지가 저를 닮았는지 그런 거 있죠. 진사들이 유생들이 집단 상수하는 거 있죠. 한 100여 명 모아서 시원하게 그 머리를 하셨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계모를 열심히 했는데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큰 죄는 아니죠. 그래서 전라도 나간으로 귀향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간에서 순천에서 살게 4대입니다. 4대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4대부터 14대 김세필 할아버지까지 11세대를 말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용인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세필 할아버지 묘가 용인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초선 국회의원 때 용인이 막 개발이 됐는데 거기를 제가 막아가지고 15,000평인가를 문화재를 만들었어요. 문화재를 만들어서 제가 그 덕에
경직금지 총회장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머리에 가면 제 친구들이 많고 제 형제도 많고 또 여러분 요새 그 경제기업 부총리 해가지고 그 대통령 나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김동연이 있죠? 그게 제 일가 동생입니다. 제가 같은 동자.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전에 우리 상종목파의 수장이신 상천 김자수 선생의 지천 서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충주에 알지자 하늘천자 지천 서원에 제가 매년 거기 가서 시제를 지내고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 대전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 고향입니다. 진짜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김자수 선생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안동에 가면 또 안동에 충효소라고 크게 있고 해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구닥다리로 이 조상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 모시는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남 육녀의 이제 귀양원 영락한 선비의 막내 아들로서 제가 쉰둥입니다. 쉰둥이어서 형님이 한 분이고 누나가 네 분이고 제가 막둥이여서 당시에 우리 집안에 독자를 면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좀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물 한 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학생 시절에 데모를 많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1972년에 유학을 가가지고 16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권을 취소당해서.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16년을 사는 동안에 박정희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리고 그 16년 동안 미국은 제가 파삭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건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견문을 꽤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아래 6.29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16년 만에 외국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30대 10년과 40대 한 6년을 대한민국에서 못 살았습니다. 소주 한 잔도 못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토에서 산 건 일단 60대 초반입니다. 사실. 그리고 마음도 그러하고 정신도 그러하고 감히 저도 또 젊은이처럼 행세를 하려고 좀 속 없는 짓거리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벌써 2선, 3선하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없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고 하나만 요약을 하자면 초선 말기 재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한에 속을 모르겠다. 저는 김대중 선생하고는 수십 년 가까운 참고를 했고 그 양반이 두 번 망명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전부 제가 수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김대중 선생 뱃속에 제가 10번 들락날락 했어요. 잘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가지고 그 북한에 가서 북한을 좀 정확하게 보고 이게 막 정보가 헷갈리는데 당시에 김 대통령 하기 전에 YS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정보부 그때 남기부였는데요. 대북 전문가들을 한 500명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북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종찬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해고 또 한 100여 명 잘라버렸어요. 이게 대북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서 네가 느끼는 대로 보고 와서 확실하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남북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소위 그들이 말로서는 남조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갔어요. 그 전에 두어 사람이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서경원 의원 아시죠? 몰래 갔다 와서 방문법 위반으로 적금무수 받은 사람. 그리고 조세영 의원이 국제의원연맹이 함흥에서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2박 3일로 지나가는 통과 여객을 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세 번째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대중의 이제 아주 가까운 참모라는 평이 들어서 그런지 제에게 무지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은 두 사람 데리고 왔는데 잘못하면 실수할 뻔할 정도로 잘해요. 심지어 어디 가서 연설을 밥을 먹고 있으면 저기서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들 라이브 부르는데 인민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북한의 인민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니들 실수하면 니들 죽어. 아침 저녁으로 얘들 단도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실수하지 않고 돌아와서 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길을 저것들이 지금 고난의 여정의 마지막을 가는데 조금만 하면 김정일이가 손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돈을 달라고 그걸 주시면 대통령께서 나중에 도매장을 절대 주시 마시고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햇볕 정책의 소위 4개론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능신누구라고 조정하자 그런 입장을 세웠는데 이 양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벌써 그때는 김대중 근처에는 전부 좌파들 참모들이 쫙 끼어가지고 우리는 중국 우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네가 뭐 어쩌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까지 과오도 있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충분하게 잘 하셨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망합니다. 선생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그래 좀 참으십시오. 한 두어 시간 동안 청와대에 가서 단독 회담이죠. 아마 그 데이트가 어디 있을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같은데. 근데 끝끝내 제가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자네 여기 손대. 그래서 제가 자네 국회 가서 이래. 그래서 이제 결별을 했는데 제가 좋은 말로 그냥 팽 당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정치적 고난에 막 가서 공천도 안 되고 그냥 엉망진창에 대해서 한 8년 동안을 방황하고 살았는데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같이 했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님 내가 조금 수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중도 우파였던 제 동기 한광호 의원하고 한학학 선배를 제가 끌어다가 우리가 셋이가 붙여가지고 박근혜 후보 연설을 열심히 하고 해서 간신히 당선됐는데 큰 노력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여기 와서 박근혜 당선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해줘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동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와대에서도 한 1년여 특별보좌관으로 청와대 비서관 받고 그 다음에 이 자유총연맹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50만의 조직인데 대한민국 우파 반변단체 차타고리나 1등 단체인데 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로 전년도에 이동복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이 나갔다 또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휘하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저를 어거지로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460명 그 대의원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날고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옛날 무치자 오락하고 촉 가지고 그거하고 싸움하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아예 떨어지면 떨어지고 나가서 그 요 계제가 그걸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탄핵 사태가 와가지고 청와대를 개편하는데 비서실장을 김경재를 시키느냐 한광옥을 시키느냐 어쩌고 해서
제가 제 대학 동기동들 한 과목을 미뤘어요. 저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손발을 맞추면서 탄핵을 나가려고 애를 많이 줬는데 그 무능한 청와대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도 아니게 탄핵을 당하죠. 이게 탄핵을 당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진선진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양반을 한마디로 좀 악담을 하자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려 깊은 사람인데 가끔 타이밍을 놓쳐요. 늦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 얘기해요. 좀 빨리 결정하십시오. 근데 그러나 어떤 면에 약간의 정치적인 착오가 과거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저는 탄핵을 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탄핵을 당한 직후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탄핵 반대 운동을 거의 5년, 6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광화문에서 만났던 동지가 정광훈 목사인데 정광훈 목사가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을 모으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딱 맞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을 막 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미는 것도 좋다. 이재명이가 워낙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윤석열을 밀되 다만 탄핵하는 것을 사죄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자. 저도 예스했어요. 예스에다가 제가 읽어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윤석열 쪽에서 정광훈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건 뭐 나중에 하고 적당히 급하니까 빨리 그러면 목사님 안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놓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원래 초성 국회의원 나도 브레이크가 몇 마리씩 들어있는데 문서를 써놓고도 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 DJ하고 JP 좀 빠진 게 있잖아요.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안 해도 뭐 되고 해주고 그런 거. 그래서 결별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후회한다는 얘기도 들고 이쪽에 제가 신장윤회로 온다고 하니까 좀 아쉬웠는데 이 사람 전화, 저 사람 전화가 많이 와서 간구라.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입이 험해가지고 엊그제 윤석열 씨 부인한테 걔 무슨 뭐라고 악담을 하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쪽에서 또 화가 나서 그 사람 상대 안 하겠다 해서 또 샌드위치 비슷하게 된 모양이에요. 아무튼 간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이건 중임 위반 사항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대구에 출마를 시키고 대구를 출마시키고 종로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 아니면 뭐 황교안 갖다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아서 그런지 어쩐지 죽으라고 이 삼성의료원하고 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만나는 것을 저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서 오늘 현재도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어떻든 간에 선거 직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김진일을 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 빼놓고 좌우당 간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저 엉터리 탄핵 세력을 진치하기 위해서 그보다는 순전히 야방꾼의 그 토착 비리를 벌리는 이재명 저건 말도 안 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헌정 사상 제1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이렇게 엉터리의 후보가 되면 일찍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키고 이 나라의 한미동맹과 시장경제를 지키고 이런 걸 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아시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도 57%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지지라는 게 40% 안팎입니다. 어떤 건 뭐 42, 3%는 내지만 36, 7% 나오고 40% 안팎이니까 적어도 17 내지 18%는 윤석열을 지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파는 이미 갈 건 다 하고 그건 30이나 3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거 어렵다고 해서 막
김정희도 끌어가고 뭐 윤여이도 막 끌어가고 난리 법석을 쳤지만 저는 대정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이 부정선거나 뭐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년 안에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터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재명은 제쳐놓고 다만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국민의 선택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거기는 제가 1등, 2등이에요. 윤석열하고 나란해요. 근데 이것들이 저하고 안 하려고 엉뚱한 안철수를 갖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다 모으면 우리가 충분히 정국을 주도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박성무 대표께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당을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선생의 정신이 서려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우선 보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충청도 바닥이 아까도 말씀 처음 드린 것처럼 저하고는 절대 남이 아닙니다. 제 조상과 제 뿌리의 원천이 음성군 생동면 말말입니다. 그래서 충청도를 잡아야만 대구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박성우 대표 등을 타고 여러분하고 같이 힘을 하면 틀림없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제재대사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당 동지 여러분, 우선은 제 2차적인 감사는 박성우 대표 최고위원이 되게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최고위원께서 이처럼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그냥 그냥 생략하고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전을 꼭 지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저렇게 무력적인 압력을 받기보다는 우리도 핵무장을 당당하게擁護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무장 제한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이제 협상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꼭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를 제주도에다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의 방어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7함대가 이리 오고 싶어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꾀가 있습니다. 요코스카가요 집안이 흔들어서 액상이 해가지고 그 제7함대가 불안해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제2의 나폴리처럼 하와이처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세계적인 관광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제7광구 있죠? 7광구에 우리는 발언권이 있는데 미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7광구 개발은 당신하고 같이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별로 큰 소리를 안 치려고 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조 바이든하고 제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때는 그냥 적당히 지냈는데 나 그놈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몰랐단 말이에요.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은 크리스마스 카드 그러나 한 번에 내버려뒀는데 그래도 잘 알아요. 조 바이든 그 사람은 저를 제이킴이라고 부릅니다. 형 발음해서 JAY 킴 이렇게 불러서 만나서 하면 조 바이든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미국의 이익에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동산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줘야 합니다. 왜 정부가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을 확 내리고 법인세도 내리고 상속세도 내리거나 거의 그냥 폐지할 정도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연결을 만들어야 돼요. 교육도 그럽니다. 왜 교육을 간섭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전형적인 자유민주 시장 연결을 만들면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본사를 옮길까 말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죠.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만큼 욕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니 뭘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옮기죠. 당연히 내가 대기업 하도록 하죠. 아니 그 요새는 우리나라 노동 이사제가 있죠. 기업을 하면 노조가 와서 이사라고 앉아 있으면 그거 됩니까? 그럼 방해가 되니까 슬금슬금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면 대한민국 나중에 이 자본주의가 껍질만 남게. 적어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제품이 적어도 대여섯 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다루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고 제가 그때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야, 니들은 핵무기 만들고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알아. 니들이 그걸 절대 남한에 던지지 못해. 나쁜 새끼들아. 왜 못 던져? 야, 김정일이나 그때 김정일, 정일이죠. 김정일이가 뭘 한다고 해서 민족 해방한다고 핵무기를 남한에 뭐 대전이나 뭐 세종이나 여기가 떠져가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니들이 제대로 살 거 아니야? 15분 안에 북한은 멸절돼. 첫째. 두 번째는 니들은 세계 인류 역사에 민족 해방이라는 핑계로 자기 민족에게 원자탄을 던진 놈이래.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그거 못해 니들. 나는 그걸 알아. 그 니들이 무력을 폼잡고 하지만은 옛날에 뭐야 영계소문이가 동북아시아 최고의 무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리비리한 신라 김춘추가 가서 꼬셔가지고 결국 삼국 종이 하지 않았습니까? 니들 안 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자랑을 너무 해서 안 됩니다. 북한에도 저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모부 저하고 참친했는데 그 자식을 그렇게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니도 이를 자용해. 니도 네가 할아버지 아버지 받아갖고 그렇게 독재를 그렇게 하면 네가 평생 편안하게 살 거 아니야? 안 된다. 그렇게 없어. 부드러운 사회주의로 풀어. 우리 절대 니를 침범 안 한다. 우리는 뭐 하냐? 나는 자유총연맹의 100만의 통일 선봉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니들 개발했는데 같이 살자. 그 대신 니들이 그런 동안에 간첩 보내면 사정없이 내 죽인다. 난 절대 그건 용납 못한다. 그런 식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안부터 금강산까지가 14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km입니다. 폭이. 이것을 후원을 드리면 5평이 됩니다. 5평. 2억 5천만 평이 5평이 되는데 여기다가 KTX 놓고 여기를 개발하는 소위 코리안 피스존이 평화지대 만들어가지고 인천에서 들어와가지고 KTX 타면 금강산까지 1시간이면 가. 세계 최고의 관광국. 그 가운데를 어떻게 만드냐? 좋은 도시도 만들고, 카지노도 만들고, 예? 술집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야. 극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또 미국에 가면 야생 동물원 있죠. 그레이트 어드벤처처럼 그 사자 뭐 이런 거 돌아다니고 우리는 버스 타고 이런 구경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철원 근처에 가면 양광이 좋습니다. 거기에 다층으로 개발을 해서 농사를 말없이 만들고 니들 배고프면 니들 아가리 입에다 막 쳐 먹여주겠다 이거야. 내가 제 배고 아니 가서 배고픈 애들이 얼굴을 보는 것이 와서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얼굴에 막 거짓이 피고 그냥 불쌍해서 그냥 옛날 우리 6.25 때 미군 추락 지나가면 팍팍 꺼지고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증오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입에 들어갈 버스 빼 무기나 만들고 말이야. 때려 죽여야 할 놈들인데 때려 죽이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좋게 다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다 뭐를 하냐면 판문점 지나서 저게 동둔천이나 포천 근처에다가 건물을 하나 탁 세우는데 이것이 무슨 건물이냐면 유엔 본부를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유엔 본부를 거기다 세워?
유엔 본부가 전 세계 4개가 있어요. 하나는 뉴욕에 진짜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스위츠런드에 거기에는 의료와 전쟁 포로 이런 걸 담당하는 유엔 사무국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이쪽 거기는 IAEA 핵무기를 담당하는데 유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이로비 케냐에 아프리카에 종교와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본질적으로 각 대륙에 사무국을 하나씩 가지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아시아에 그걸 못 세워. 왜냐하면 일본에 세우려면 중국이 난리 없어가지고 중국 빼지게 세우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남북한에 탁그 이해무지에다 세우면 반대를 안 해요. 이제 방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그 사람이 제가 4학년 때 그 사람이 1학년 제 3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외국할 때 꼭 방기문이하고 밥 먹으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한 것이 검증됐습니다.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유엔의 북한의 양질의 노동에 대한 것은 불평만이 가지지 않고 지역군 본부에도 만족을 합니다. 남한의 그 노조, 귀족 노조가 있어서 아우성 치는 것보다 걔들 잘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육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야지 주사파 새끼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무슨 뭘 하는데 내가 5조를 줄게 어떤 놈 나는 10조를 얻는 그게 전부 장난입니다. 지도를 넣는 건데 국가 돈 가져와서 폼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파퓰리즘입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저쪽으로 은근히 넘어가 버리느냐 체제의존. 1950년에 6.25가 벌어져갖고 지금 70년이 됐는데 대부분의 세계사 요새 현대사가 70년을 단위로 지나갔고 요즘은 레닌이 1912년에 공산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들어오니까 흔들려요. 고르바초프가 망하게 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이건 망한 존재라면 이미 검증이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이 병신들이 그걸 갖고 들려가지고 주사판이 뭐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2022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주사파적 모험주의 그런 엉뚱한 환상론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세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여러 가지 철학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류와 인권에게 부합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독재와 사회주의와 주사파의 신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의식이 없어. 미안하게. 그런 의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딱 30일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의 전쟁을 열심히 충청도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를 잡아야만 정권을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대대적인 정치 활동을 올리면 충분히 기적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은 다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충청도에 알맞는 공약 하나 인천공항에서 당진까지 해저 터널을 붓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당진까지 10분 걸려요. 그래서 당진에서 대전까지 20분 걸려서 공항에서 해저 터널 오면 대전까지 30분이면 옵니다. 이건 전혀 환상이 아니라 검증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충청권의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발전에 주력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노무현 시대부터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인터넷 들어가면 보시면 알지만 제가 쓴 책 중에 청와대를 허물어 서민 아파트를 짓고 싶다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청와대 때문에 그 근처에 수백만 평이 묶여있어. 묶여있어. 그리고 묶여가지고 지들 검사 잘하고 경비 잘한다고 하지만 김신조 들어오면 그거 막지도 못하잖아요. 이걸 열어야
열애해서 중심적인 행정 질서는 세종을 옮기고 세종의학이 있다는데 세종도 국회도 옮기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남산 꼭대기에다 세워요. 남산에 그런 땅이 있습니다. 잘 방지. 어떤 사람은 남산에 보면 야 북한이 빵 치면 딱 때려서 맞아 죽게 해라 그래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충분히 막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의 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느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어디에 불이 나느냐,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중심은 세종을 옮기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몇십 년 후에 남북한이 소위 연방제가 되고 공존을 하게 될 경우에 세종은 남한의 중심이 되고 평양은 북한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서울은 미국의 뉴욕 같은 곳 경제와 무슨 그런 것에 중심이요 세계적인 서울을 만들고 그것이 아까 DMZ 개발하는 거 있죠? 이게 세계에 그냥 사람이 억수로 와가지고 그냥 관광 때문에 그냥 돈이 쌓이는 그런 것을 서로 갈라먹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가정에는 싸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제가 가지는 꿈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관광이라는 거요. 돌아다니면 세계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불러서 파리를 가보세요. 요만한 샌드박 이만큼 좁아가지고 막 녹조가 파랗게 끼어가지고 거기에 뭐 미라보 다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미라보 다리에 우리의 사랑이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냄새가 풀풀 나. 그런데 우리는 수자원을 잘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여의도 세강 쪽으로 해서 바닷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닷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여기다가 세계적인 만찬을 넣었어요. 세계적인. 그러면 서울이 동양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일 있어요. 그리고 지방 행정이 뭐 그거 하는 건 세종하고 저 평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재구성하고 재설계.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민연과 같이 여러분이 우리와 속된 말 우리 새끼들이 잘 먹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대장동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난리 법석을 저런 사람들 말하고 없고 200명 이상을 잡아놓고 그 고약한 수사 때문에 5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대통령은 4년 국정원을 까먹으세요. 대통령이 혐의가 뭐가 있습니까? 혐의가 딱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조영이하고 말 3마리 저쪽으로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제공동체로서 간접적 뇌물 이것이 유죄 판결입니다. 다른 거 다 풀렸어요. 그리고 4년 구경을 한다 지금. 아니 세상에 그것에 앞에서 칼치는 놈이 윤석열이야. 그 사람이 구속 만기 기간이 완료됐는데 2번이나 안 풀어줬죠. 보호석 신청해도 안 풀어줬어.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딴 데 김우겸이 알죠? 김우겸이 같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을 만나서 술잔 높이면서 아 내가 박근혜를 얼마나 연명했는지 네 알아 하고 아니 무용담을 했어요. 그런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로 홍준표 정도가 나왔으면 안 나와야 돼. 솔직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끌어가가지고 나중에 뭐 선거 한 5일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무 일체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지식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언젠가 옛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금년입니다. 금년 3월 10일이 되면 지금과 전혀 상상하지 않던 새로운 사회, 새로운 태양, 새로운 공기 속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